이 이야기는 어느 한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거나 특정 성별 세대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의 신뢰와 돈,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함께 돌아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정년퇴직 날 아내의 가계부에서 처음 보는 남자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름 옆에는 내가 평생 벌어온 월급의 절반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2, 그는 여기서 김태수라고 부르겠습니다. 태수는 평범한 샐러리맨이었습니다. 25세 중소기업에 들어가 회사를 옮기지도 못한 채 한 직장에서 30년 넘게 버텼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그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내가 버티는 건 다 가족 때문이지 뭐. 실제로 그의 삶은 대부분 가족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들의 학원비, 딸의 유학 준비,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 한 번도 내가 쓰고 싶은 것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 이윤정은 가계부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작은 공책 하나를 꺼내 들더니 당신이 벌어온 돈은 내가 잘 관리할게. 나 숫자 보는 건 자신 있어. 라며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태수는 돈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면 어느새 빠져나가고 어느 날 대출이 조금 줄어 있으면 역시 우리 마누라 살림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도 공인인증서도 투자도 모두 아내 손에 맡겨두었습니다. 가정의 재무부 장관은 원래 아내지. 그는 그 말을 믿었고 편안해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정년퇴직 날이 다가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소박한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조그마한 꽃다발 하나, 기념패 하나, 그리고 그가 30년 동안 회사에 몸바친 대가로 받은 퇴직금 내역서 한 장.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이상하게도 가볍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지.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아내랑 손잡고 바닷가도 가고. 머릿속으로는 이런 그림을 그렸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마트랑 병원 좀 다녀올게요. 저녁에 같이 축하해요. 조용한 집 안에서 태수는 낯선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집에 낮에도 내가 있는 거구나. 그는 퇴직금 내역서를 꺼내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참에 우리 집 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은 내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동안은 아내가 모든 걸 관리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자신도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서랍과 찬장을 뒤져 등기부등본과 보험 서류, 각종 통장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에는 볼펜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옛 가계부 버리지 말 것. 상자 안에는 오래된 공책들이 다발로 묶여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아이들이 어릴 때 집을 옮기던 시절의 기록들. 그는 호기심에 첫 공책을 펼쳤습니다. 표지 안쪽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1년 허투루 쓰지 말자. 그 페이지를 보는 순간 태수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도 나름대로 애쓴 거지.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기다 보니 그의 눈썹 사이에 주름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송금 30만원 동진 오빠 카드값, 송금 50만원 동진 빚 상환, 엄마 부탁 100만원 친정 긴급. 처음에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처남이 한 번쯤 어려울 수도 있지. 친정이 힘들 땐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다음 해 또 다음 해 가계부를 펼칠수록 비슷한 항목이 끝도 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동진 오빠 도박빚, 동진 카드 연체 맡기, 동진 빚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함. 날짜는 10년 전, 15년 전, 그리고 몇 년 전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금액을 대충 머릿속으로 더해보는 것만으로도 그가 한숨을 삼킬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월급의 상당 부분이 처남 도박빚으로 나가고 있었던 건가? 그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가계부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페이지에서 낯선 이름과 마주쳤습니다. 저녁 시와 식사 7만원, 시 병원비 일부 20만원, 생일 선물 15만원.
처음 보는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처남 이름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주변에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 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다음 공책을 펼쳤습니다. C 사업 힘들다며 30만 원 건네줌. 와 여행 적금 10만 원씩 1년. 그 이름 옆에는 때때로 작은 하트 표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페이지 구석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도 나를 여자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테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야근이라고 했던 날들, 회식이 잦다던 어느 시기, 가끔 집에 들어와서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던 아내의 표정. 설마 20년 동안? 그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름이 그냥 아내의 지인일 거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정도일 거라고 억지로 생각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 뒤쪽에 숨겨진 비밀 페이지를 발견한 순간 더 이상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봉투 하나가 가계부 속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메모와 오래된 영수증들이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와 펜션 1박, 기념일 디너 2인 세트. 테스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누군가 곱게 박아 넣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아온 거지. 저녁이 되어 아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테스는 아무 말 없이 가계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내가 코트를 벗다 말고 그 모습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여보, 그건. 테스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겨우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당신한테 말 못했어. 동진이 도박빚, 친정 식구들 빚 갚아준 거. 그래. 그건 친정 쪽 일이니까 억울해도 이해해 보려고 한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테스의 손가락이 그 낯선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20년 넘게 이 이름 옆에 적힌 돈은 내가 번 돈이었지?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탁자 모서리를 꼭 쥐었습니다. 당신이 항상 집에 없었잖아. 주말에도 야근에도 대리운전까지. 나는 늘 혼자였어. 친정도 늘 돈 얘기뿐이었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나 혼자였고 그 사람은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어. 당신이 나를 아내로만 볼 때 그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여자로 봐줬어. 그 말에 테스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 월급이 내 퇴직금이 친정 빚 갚는데 그리고 그 사람 도와주는데 들어갔다는 거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나도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 한 번, 두 번 도와주다 보니 뒤로 물러나기가 너무 늦어졌어. 당신한테 말하면 그날로 이혼이겠지 싶었고 그래서 그냥 숨겼어. 그 순간 테스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 생일날 아내에게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타박하던 자신의 모습, 명절마다 친정에 더 많이 보내준다며 투덜거리던 순간들, 그때마다 아내가 했던 말,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알아서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섬에 떨어진 사람들처럼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테스는 회사에서 알게 된 노무사 출신 지인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법적 문제를 모두 들춰내기 위한 목적이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노무사는 서류를 대충 훑어본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만 보자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친정이나 제3자에게 돈을 보냈다고 해서 그걸 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박 빚을 지속적으로 갚아주거나 내연 관계가 명확히 증명되는 상황이라면 이혼과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테스는 머리를 싸맸습니다. 이혼. 내가 이 나이에 이제 와서 정말 이혼을 해야 합니까? 노무사는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선택입니다. 선생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벌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삶을 지키는 것인지 그것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앞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른 채 살지는 마세요. 가족이라도 경제적인 선은 지켜야 합니다.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도 만들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만 생각했지만 정작 가족과 돈에 대해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나대로 일에 도망쳤고 아내는 아내대로 비밀을 만들었다. 며칠 동안 고민 끝에 태수는 아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당장 이혼하지 말자. 지금 당장 집을 팔고 갈라서는 것보다 일단 서로를 좀 지켜보자. 대신 몇 가지는 바꾸자. 그가 내놓은 조건은 이랬습니다. 첫째, 앞으로 모든 통장과 카드 내역은 서로 공유한다. 둘째, 친정이든 내 가족이든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갈 때는 무조건 서로 상의한다. 셋째, 더 이상 제3자를 만나는 일은 없다. 감정이 남아있다면 그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끝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조용히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 퇴직금의 일부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 쓰겠다. 당신이나 친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노후와 내 삶을 위해서. 이건 벌이라기보다는 내가 나에게 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야. 아내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당신 나 버리지 않는 거야?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는 살지 않을 거다. 우리가 다시 같이 살아간다면 이제는 숨기는 것 없이 가족이면서도 서로 하나의 개인으로 존중하면서 살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땐 정말로 각자의 길을 가야 할지도 모르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저는 이 상황에서 무엇이 100%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정도면 당장 이혼해야지. 왜 같이 사냐? 또 어떤 분은 말할 겁니다. 그래도 평생 같이 산 아내인데 그럴 수도 있지. 서로 잘못이 있으니 다시 맞춰가야지.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물음은 남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가족이니까 말 안 해도 알겠지.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주겠지. 가족이니까 내 돈도 내 돈이겠지.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낡은 가계부를 펼쳐보았을 때 우리가 전혀 몰랐던 숫자와 이름이 우리 삶 한가운데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선들이 있습니다. 돈의 경계, 비밀의 경계,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경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경계.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현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때로는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집안의 돈 흐름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만큼은 용기를 내어 이렇게 한마디 꺼내보면 어떨까요? 우리 돈 얘기 한번 제대로 해볼까? 서로를 의심하려고가 아니라 앞으로 서로를 더 지키기 위해서. 그 대화 한 번이 낡은 가계부를 몰래 뒤적이며 충격을 받는 미래 대신 서로를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노후를 열어줄지도 모릅니다.